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날 12.9.310 19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읽는 거 읽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절대 안 하는 방송, 잘 때라도 한번 들어야 할 방송, 재미없어도 윤석열 탄핵까지는 하는 방송, 그러나 윤석열 파면을 향해서 가장 열심히 달리는 방송. 예, 평소하고 살짝 바꿔서 읽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알아. 예,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 인사드립니다.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최택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할까?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갑 지역위원장 서은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동구 미추홀구 지역위원장 남영입니다. 우리는 뭐 순서 같은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위아래가 없는, 예, 막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아니,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 그 후기를 남기신 것 중에 제발 좀 싸우는 톤으로 하지 말라. 말 좀 천천히 하라. 뭐 이러는데 이게 경상도 억양인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너무 화기애애한데 마치 싸우는 줄 아는 거. 아니, 우리 남영희 위원장은 그래도 수도권 전 서울 지역위원장인데 왜 그래? 저희 세 사람 다 출신이 경상도 출신입니다. 예, 우리 경상도 출신들이 민주당에서 막 설치는 건 일단 일단 국회의원들은 좋아하시더라고. 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많이 웃어주세요. 네. 웃음으로 무마해 주세요. 예. 우리 경상도 분들이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세 사람을 응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코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탄핵 심판 결말입니다. 이제 최종 변론이 25일이죠. 내일. 25일인데 10일 뒤에 선고를 할지 보름 뒤에 할지 이런 지금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25일 날 최종 변론하고 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예, 판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 법리적인 싸움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 수많은 지금 증인들이 나왔잖아요. 예. 내란 수괴와 공동 수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부터 부하 수행했던 사람들까지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언급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물평도 좀 하고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 확실한 거짓말 이런 거 하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이야기부터 좀 해봅시다. 우리 윤석열. 아니, 내일 마지막 탄핵이 이제 변론일이잖아요. 내일 중요한 건 윤석열이 무제한 최후 변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너무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블랙 화요일이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윤석열 측에서 무제한 최후 진술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그 헌재에서 있었던 변론의 과정들을 보면 윤석열 얘기는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있거든요. 어제 한 얘기가 오늘 다른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날 한 5분 전에 한 얘기와 지금 한 얘기가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증인이 나올 때마다 본인을 변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졌는데 결국 본인이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일의 그 긴 무제한 변론을 어떻게 들을지 참 걱정입니다. 일단 윤석열 씨 인생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오랫동안 발언하는 그런 경험을 스스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농담 지금 벌써 많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윤석열은 술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길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말실수도 더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더 헷갈립니다. 비정상적. 왜냐하면 술 마신 상태에서 자기 진심과 자기 논리를 막 떠드는 게 습관이 되면 술을 안 마신 상태 마약 중독자를 마약 안 맞으면 이렇게 좀 힘을 못 쓰듯이 그렇다는 말이 그런 있습니다. 분들 더러 많이 봤어요. 그죠? 술을 먹어야 진심이 나오고 그렇죠. 취중 진담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런 좀 더 논리적으로 되고 오히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차에 걸친 헌재에서의 변론길 동안 인상이 깊었던 그 장면들을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먼저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 동향만 봐도 윤석열이 자기 변론을 하는 동안 여론 지지율을 오히려 깎아 먹었다.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변론을 하면서 초반에는 자기가 변론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극우 쪽의 준동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약간 뭐 결집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헌재 나와서 자기 변론을 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됐다.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뭐니 해도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이때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정점이었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혼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깐 계몽적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 계몽적 차원에서 했던 것이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홍장원이 박선원과 짜고 이걸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란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런 거짓말들이 계속 여러 증언들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의외로 국민들 중에 이 과정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일반 국민들이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삼스럽게 윤석열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또 한 장면 떠오르시죠.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인원, 요원에 대한 얘기를 의원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는 평생 인원이라는 말을 요원이란 말 해본 적 없다고 했는데 바로 1분 30초 1분 만에 요원이란 그런 게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죠. 시중이 아닌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윤석열 정의를 보고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의 모습과 풍모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흔히 말하는 검찰 건달, 검사를 보고 깡패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중에 계속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반주를 잘 먹지 않습니까? 홍장은 또 딱 보니까 술을 먹고 왔어요. 술 먹었다 이래 하더라고. 이 사람이 참 재밌는 게 홍장은하고 자기가 통화할 때 홍장은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홍장은이 술 마신 것 같다고. 자기도 반주를 밥 먹을 때 반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으면 안다. 홍장은은 술 마신 상태에서 자기가 통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반주를 많이 마신다고 실토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었잖아요. 국정을 이제까지 자기가 봐왔잖아요. 그럼 국정을 보면서 자기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다는 것을 실토한 거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실토한 그러니까 거지. 홍장은을 디스하려다 보니 자기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술을 많이 처먹었는가 그걸 실토했던 것 같고요. 그 모습 하고 막 손짓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 재밌는 거 저 또 오늘 기차 타고 오면 느꼈어요. 우리 박근혜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 내용 이렇게 시청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 관심이 없었죠. 별 재미가 없었잖아요. 맞아, 재미없었지. 근데 이번엔 재밌으니까 많이 보고 있어요. 윤석열이 지금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재미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아니 박근혜 지금. 탄핵도 그렇게 짧게 아주 짧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재판도 여러 번 했어요. 박근혜도. 근데 거의 그때는 별로 시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역시 그 흥행 보증 스피 또라이라 거친 말 이상한 사람들이 쭉 노니까 몸에 나쁜 인간들 몸에 나쁜 들어서 정신건강에 나쁜 인간들이 노니까 오히려 흥미는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그 지적 수준 이하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그 한 장면 중에 또 중요했던 것은 저는 김용현 거의 뭐 중요한 뭐 종사자 내지는 내란 수계와 맞먹는 자연스럽게 김용현 이야기로 그렇죠. 넘어갑시다. 전 국방장관과 함께 이 계엄을 도모한 게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때 했던 말 중에 현장에서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둘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그 상황 속에서 짜내는 듯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게 자백인 듯한 거. 그게 그중에 하나가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이 내란 수계가 포고령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이미 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자신의 그 책임을 좀 덜고자
김용현에게 그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작성했지? 그랬지? 이 말을 물으니까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와서 제가 한 것 같아요라고 답하는 얼마나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작품. 워드 작업을 자기가 직접 했다고 그래서 했죠. 우리 측에 우리 변호사께서 물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 그러니까 LG였다고. 그런 정말 위대한 발언을 하셨었잖아요. 김용현은 그 장면 또 인상적이고 또 하나 더 인상적인 장면이 정형식 제일 보수적이라는 정형식 재판관한테 크게 한 대 맞았죠. 그죠? 군인을 왜 본관까지 침투시켰나 하니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그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군대를 투입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유리창기가 들어갔냐 하니까 충돌이 발생해서 할 수 없이 그랬다 했는데 그 정형식이 핵심을 말했잖아요. 재판관이. 너희들이 들어갔으니까. 본관에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십자 변론의 과정에서 이 내란의 전 과정들이 지금 재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재구성이 되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국민들이 몰랐던 그리고 사실은 뭘 저렇게 허술하게 한 거야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고 자기들 딴에는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이 실행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과정을 함께 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박근혜 탄핵 때와 다르게 윤석열 탄핵은 이 변론의 과정이 국민들에게는 내란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그런 십자 변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한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이 말했잖아요. 이 두 사람만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합법적인 국무회의였다. 이 두 사람이 내란 숙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증인들은 대체적으로 국무위원들은 국무위원회의라 볼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내란에 동조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윤석열, 김용현만 국무회의가 인정될 수 있는 국무회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거의 두 사람이 더맨더맨.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공동 수계는 맞아요. 자 그다음에 누구 이야기부터 할까? 홍장은 이야기를 할까요? 인물이죠. 홍장은 씨. 유일하게 두 차례 증언자로 나왔죠. 그렇죠. 예,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한 번은 이제 국회 측 증인으로 불려 나왔고 또 한 번은 윤석열 쪽에서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공격해 보겠다고 불렀죠. 결국은 이 홍장원 전 그 국정원 1차장이 계속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변함이 없었고 메모에 그 적혀 있었던 대통령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던 그 이 살생부 12명 내지 16명이라고 하는 이 메모가 실물까지 보여주는 사태가 벌어져서 사실 더 불리해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제가 볼 때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도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만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런 과정에 홍장원 그 전 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른바 영웅이라는 말도 듣는 정도의 증인이었습니다. 네, 후반부에는 사실은 홍장원의 진술의 신빙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무리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박선원 의원이 서로 모의를 해서 그렇죠. 내란으로 점 찍었다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박선원 의원이 그 메모를 작성했다라는 이런 소리까지 나와서 필체까지 지금 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홍장원 저 차장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제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은 막힘이 없어요. 왜? 진실을 얘기하니까 그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 김원태라나 이런 사람들은 막 진술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체포 명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판관들도 속으로는 웃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장은의 그 메모에 있는 체포 명단을 자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경고성 계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이가 지살라고 그 체포 16명의 홍장 명단 부정하고 있는데 더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요. 여인형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이미 명단 불러줬다는 것까지 실토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14명이 누군가까지는 헌재에 나와서 밝히지 못하겠다 했지만 이미 본인이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말한 것까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안 이-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부리고 있어요. 우기는 그 거죠. 부분이 네. 가장 뼈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빼박인 지금 증거인 거죠. 자기들끼리도 이게 말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맞출 수 없을 때는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맞추려면 완벽하게 말을 맞춰야 되는데 말을 맞출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뚜렷하게 지금 여기서 대비가 되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막 사소한 것 같아 집어자 예를 들어서 16명을 메모를 썼다 홍장은이. 근데 14~15명은 그 똑바로 정확한데 한 명은 실수로 가면 딴 사람하고 이름 바뀌었다 칩시다.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자꾸 그런데 늘어지는 그 거지. 한두 명 만약에 이름이 약간 틀린 것 같으면 그까지 시비 걸고 있는 거죠. 아주 무리한 짓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홍장은은 우리 국민들이 이 홍장은의 노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제가 짐작한데 이분은 북한에도 여러 차례 갔다 왔고 블랙 요원 그리고 거의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거의 자기는 사선을 죽기 위해서 작전을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하는 그 인물평을 들었는데 이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실 보수 진짜 찐 보수적인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고요. 우리 진보 뭐 정권 들었을 때 그렇게 막 협조적이거나 우호적이거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본인이 볼 때 이것은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빠르게 대처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증언을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되치기해서 무슨 조작돼 있고 허위 날조하는 인물로 몰아가니 참 본인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이런 하다가 이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그 홍장원 전 차장의 보좌관이 그 한동훈 처와 또 친구고 한동훈 친구고 뭐 이래서 이런 증언을 했다라는 허위 날조된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 상황. 대한민국 좁아서요. 한 달이 걸치면 다 연결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요즘 한참 얘기하고 있는 찐 보수죠. 그렇죠. 예, 보수적 애국, 가치와 안보. 애국,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국가 자, 다음 사람으로. 공무원으로서 보수 찐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사람 넘어갑시다. 각종근 박종근 특전사 사령관 이분 또 아이고 이분 되게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제일 많은 이야기를 정언해야 될 입장에 있고 제일 초반에 이분이 제일 초반에 잠깐 흔들리고 그 뒤로는 일관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지지요. 대비되는 인물이 있잖아요. 김현태. 김현태 707 특임 사령관 쪽에 그 단장. 근데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 검찰에서 진술했을 때도 그렇고 이후에 우리 쪽 그 박범계 의원님이었나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보다 더 순화된 표현을 쓰겠다.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게 제가 볼 때 정말 위에 상사를 생각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윤석열 쪽은 그 마음을 악용하더라고요. 그조차도 표현이 바뀌었다고 막. 전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놈이 다 깔고 나와 이런 품위 없는 막말한 걸 덮어주려고 말을 순화한 거죠. 순화한 건데 말 바뀌었다고 공격하더라고. 국민의힘 변호인 쪽.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평생을 군인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이 잘못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돌려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최초와 증언이 달라진 김현태에 대해서도 김현태가 왜 그러지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런 말을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김현태가 분명히 김현태는 목적을 가지고 이미 회유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면들을 보인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김현태 씨는 아마 형량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참 안타깝다. 이렇게까지 이 내란 임무의 중요 종사자로 막 부상할 수 있는 이 내란을 숨기고 그러니까 성공시키려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숨기기까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행위가 이미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게다가 지금 요즘 성일정 의원 통해 가지고 자기 해외 그 특수부대에 파견 보내달라는 지금 청원까지 넣고 국민의힘에서 그걸로 꼬셨겠죠. 네. 그러니까 내란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도 발각이 됐기 때문에
더 내란을 주도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는 이 내란 혐의에서 빠지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받겠다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속성을 보이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이후에 그 조사를 통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울었을 때 있잖아. 그 기조대로 계속 갔어야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새치혀에 자기가 살아나고 싶다는 그 욕망이 합쳐졌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 두 사람 비슷한 것 같은데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묶어서 이야기해 보죠. 이진우 사령관? 그분은 이 헌재 나와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게 한 80여 차례 짧게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답변을 거부한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 얘기했죠. 없습니다. 근데 제한됩니다. 뭐 대부분 검찰 조사에서는 다 얘기를 했죠. 얘기했죠. 여인영은 누가 봐도 이상민, 김용현과 더불어 충암파였고 이들은 뭐 제가 볼 때 앞으로 내란 수괴와 같은 위치에서 처벌받아야 되는 어쨌든 여인영하고 이진우는 김용현의 그 명령을 바로 받아서 네. 수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죄를 피해갈 수 없는 그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죠. 헌재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라도 살아나는 게 자기들한 좋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은 최대한 자제했던 거고 그죠. 검찰 수사에서는 논리적으로 인정해야 될 걸 할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자기들을 방어하는 자기들 변호사와 함께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까지 좀 했겠죠. 그죠. 그랬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뭐 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엄을 일으켰다라는 거와 달리 이전부터 뭐 3월, 11월 계속해서 윤석열은 본인이 계속 영구 집권을 위한 그런 발판으로 계엄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여러 차례 피력할 때 이들은 그 내부에 긴밀하게 소통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죠. 초반부터 끼어들었던 이 나중에 거죠. 입장을 바꾸기가 너무 옹색한 거죠. 그리고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니 어떻게 됐든 최후에 윤석열이 살아나야 본인들도 산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입장을 절대 바꿀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검찰에 가서는 진술은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 증거들이 헌재에서는 또 다 받아들여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평생 국가 공무원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그 최고 통수권자를 잘못 만난 그런 인물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서 거기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 이번 변론 과정에서 양심적으로 자기의 양심과 어떤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 빛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기억해야 될 사람들. 그 속에 저는 그분들 중에 조성현 대령 있죠. 그 서강대교를 넘지 수도방위 마라. 단장. 수방사 경비단장 수방사 하셨던 제일 경비단장. 네, 이분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이 충돌을 막아내고 그랬던 이 조성현 대령 이런 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유명한 말 몇 가지 나왔습니다. 네.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군인 정신 이게 되고 영화의 그렇죠. 어떤 그 중요한 대사로 그렇죠. 이게 뭔지 알것 같아요. 앞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뜻하는 그렇죠. 경구로서 네.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사실 이제 군인들은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명령을 거부할 때 얼마나 많은 고뇌와 그렇죠. 갈등과 그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의 이 빛나는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이 내란을 막아내는데 여러 가지 우연히 겹치는데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조성현 네. 씨가 이런 말 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제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 부하들이 다 안다. 그렇죠. 그게 명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오가 있지 쪽팔리게 가오가 있지. 그 말이거든요. 그래 이거 진정한 참군인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서강대교를 넘지 말게 했던 이 판단 자체도 네. 참 좋은 본받아야 될 그거죠.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그 군 미필자여가지고 군대의 그 복명 그러니까 이 그 하급 그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이 명령의 전달 체계를 모르는 것 같다. 모르죠. 실제로는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을 뭐 비화폰이 됐든 뭐가 됐든 복명복창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는 기록하게 되어 그렇게 있고. 기억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지시하십니까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 적는 적는데 거지. 그걸 모든 부하 그 군인들이 다 듣는 상황에서 했는데 이것을 위에 지휘관이
또 말을 바꾼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거죠. 자. 진짜 군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맞습니다. 또 이제 불쾌한 사람 2명 같이 이야기해봅시다. 한덕수, 이상민. 한덕수는 보고서 막 이렇게 그 사람 목소리를 이불로 까는 건 아닌데 듣고 있어 힘이 쫙쫙 빠지대. 아니, 국회에서 한덕수. 답변할 때도 그 목소리를 하더라고요. 같이 우울해지고 힘이 쭉쭉 빠지더라고. 그냥 전 엄지손가락만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근데 한덕수의 일단 기본 원칙 한 가지는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듣고 있으니까 일단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진술을 가능하면 해준다. 그런데 자기 이익과 윤석열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자기 이익으로 그렇죠. 정언한다. 네. 그거 확실하게 맞아요. 그거 지키더라고. 자기가 빠져나갈 때의 목소리는 톤이 높아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하고 그 외의 자기가 불리한 이야기 윤석열의 편에 약간 들어줘야 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목소리 톤으로 눈도 껌뻑 거의 졸고 있는 듯한 눈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게 이제 법적인 절차에 맞게 비상계엄을 발효했냐라는 문제인데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 국무회의에 있어서 정확한 그 서류상으로 남는 부서 우리가 서명을 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것 과정들을 물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측에 도움되는 이야기는 중립적으로 표현하다가 이 국무회의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통상적이지 않았고 절차에 위배되는 듯한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같았다라는 또 표현을 합니다. 빠져나가고 싶어서 말하는 솔직히 말하면 거겠지만 한덕수 씨는 대단하긴 이것도 해요. 결정적인 증거. 이 사람이 처세와 출세의 달인 아닙니까? 아니 경쟁하는 양정당 대통령 하에서 총리를 다 한 사람 아닙니까? 네. 이 사람 정말 출세와 처세의 달인 거도 요번에도요 저는 큰 형량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내란 법적으로 처리할 때 한덕수는 벌써 크게 처벌받지 않도록 다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 막 무릎 꿇고 못할 말렸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말리기 위해서 국무위원들 몇 명 부른 거 실제로 또 그런 알리바이를 마련하려고 부르기도 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는데 말리려고 했다. 그리고 그 회의 자체가 국무회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는 아마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 제일 얄미운 사람이 한덕수하고 이상민이에요. 이 두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은 다 마련했고 대부분은 김용현이나 이 여인영이나 이런 군인들이 일으킨 것으로 계속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이상민 또 참나 그분이 나는 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는 정상적 사람이 행안부 장관이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156명이. 그래서 그 당장은 윤석열이 간두지 말라 해서 간두지 않고 한 6개월 더 하더라도 한 6개월 좀 지나고 나면 욕 듣는 것도 있고 자기도 마음이 아파서라도 아이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6개월 뒤쯤 그죠? 네. 고집 부리다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게 보통의 인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 윤석열하고 임기 똑같이 2년 반 동안 하고 있잖아요. 와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얼굴이 철판이라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야기하면서 그 쪽지를 자기는 받지 않았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멀리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김용이 주는 쪽지를 받으면 그 동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받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걸 봤다는 거잖아요. 윤도 좋아. 자기가 600만 불의 사나이입니까? 그랬던 것조차도 자기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자기는 법조인 30년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 받는 순간 동조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우연히 받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말까지도 외교부 장관 조태열에 의해서 탄핵됐잖아요. 그런데 전달받았다. 그런데 난 이분은 참 훌륭한 점 대단한 점 이거예요. 그걸 자기가 그 말을 국민들도 안 믿는 거 알아요. 국민들이 믿지 않을 거 알면서도 알리바이요. 자기는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참 이런 사람 정상적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박근혜 탄핵 심판 때는 재판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재밌다고 하는 게 영화를 보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주로 요즘 어떤 사람들 많이 나옵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그러니까 너만에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영화의 축소판 같은 인물 군상들이 탄핵 재판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10차의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서 이 내란을 진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양심에 의해서 거부했던 사람들 이 모두가 윤석열에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변론의 장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부추기는, 탄핵을 앞당기는, 확정짓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그 중에 듭니다. 저희들이 빼놓으면 안 되는 또 중요한 인물들이 변호사, 윤석열 측 변호사들, 변호사들. 부정 선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스카이데일리 걸 가져와서 뭐 하이브리드전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떠벌렸던 그들. 또 일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이 헌재에서 윤석열 측에 문제가 더 많다라는 걸 헌법재판관들 더 열받게 하고 모르게 만들었죠. 이 중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 때 지난 총선 국민의힘 공천 신청했던 변호사 2명 있죠. 석동현, 윤곽근. 분풀이하러 나왔나? 이분들은 자기들 다 이제 인지도는 확실히 높였어.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맞아요. 자기를 말리는 거지.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자기 얼굴이 지금 생중계로 방영됐다는 거 아주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석동현 얼굴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 석동현은 그 헌법재판소에서만 얼굴 나오는 게 모자라가지고 집회장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까지 했잖아요. 또 동조자들 중에 핵심 인물을 빼놓을 수 없는 게 국민의힘 내란의 힘의 주요 또 인사들 있죠. 윤상현 끊임없이 지금 뭐 반헌법적 언사들을 내뱉고 있는데 전광훈 당에 수괴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김병주 의원님한테 된통 당했잖아요. 치졸하다. 어디 와서 지금 공작 얘기를 하느냐. 진짜 정치 공작도 부족해서 지금 내란 공작까지 서슴지 않는 윤상현. 그리고 또 나경원. 뭐 지금 뭐 중국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헌재에 앞으로 중국인들을 뭐 채용하면 안 된다? 이미 그것이 헌법에 아니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고 있고 잔민전 뭐 이런 사람들이 맹활약을 했죠. 자 일단 그래서 방금 저는 우리 한 몇 년 뒤에 확인해 봅시다. 윤곽근, 석동현이 다음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받기 힘들다 보는데. 국민의힘이 남아 있을까요? 자 그거를 우리 재미는 이제 다 뒤에 구경거리로 남겨둡시다. 그 얘기는 하자고요. 내일 이제 파면일. 파면과 관련돼 있는 무제한 최후 변론 끝나고 뭐 며칠이나 지나서 요즘 그 며칠 지나서 판결할까 그것도 뭐 이렇게 유튜브에 맞아요. 보니까 예상하고 하던데 그것도 할래요? 이야기하실래요? 저는 그 우리가 이 프로그램 제목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12구 310 저거 뭐야 무슨 뜻인가 뭐 한 제가 한 10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돌이켜 보면 푸나님이 이거 이제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근데 그때는 비상계엄을 예측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 전이었죠. 근데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북은 실제로 앞뒤가 될 것 같죠. 3.10이 월요일이네. 그렇죠. 빨간 날이 아니네. 3.10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그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10. 그런데 여기서 헌재 재판관들이 인용을 한다면 머리 아픈 게 하나 있는 게 대선 투표일을 약간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월 초에 이왕 인용을 하면 대통령 선거는 있어야 되니까 대통령 선거 날짜를 한번 볼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도. 그런데 5월 4, 5, 6일이 연휴더라고요. 그렇죠. 수요일 날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수요일 날 하는데 그건 또 선관위에서 그건 조정 가능하답니다. 60일 이내 조정이 가능하니까. 한데 그 이유가 그거죠. 이제 주말을 끼거나 뭐 이러면 투표율이 높지 않은 것과 그렇죠. 사전 투표율까지 감안해서 수요일 날 잡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지금 예상이 제일 빨리 하면 4월 30일 날 투표할 수 있게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최후 진술 이후에 3월 바로 5일이나 6일 뭐 이쯤에 그래서 3월 5, 6일 정도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0일 전으로 저희가 잡을까요? 특히 3월 10일 우리끼리 잡을까요? 최종 변론은 25일 날 끝나는데 박근혜 때보다 이 법리적 다툼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3월 5, 6일 정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한 10일 정도 팽의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일 플러스 마이너스 2, 3일 정도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맞춘다기보다는 염원을 이야기합니다. 3월 5, 6일 날 판정을 해서. 최지성 님이 3월 10일 인용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저희 그 프로그램 제목은 3월 10일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뭐 제목 따라 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전환건 님도 3월 10일 인용해가지고 기념일로 하자. 박근혜 때랑 똑같이 하자. 좋은 의견이십니다. 맞아요. 3월 10일 해도 선거는 뭐 앞으로 조금 조정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3월 10일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실제로 높고 3월 10일을 넘기지 말자. 염원합니다. 3월 10일. 그 정도 하고 끝냅시다. 네. 예, 다음은
우리 지금 탄핵 이 국면에서 빅 이슈가 좀 잦아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원래 중도 보수 성향이 강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을 던져놓고 이제 논란이 되고 될 거라는 건 뻔히 알았을 거고 논란이 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해석까지 하고 그러면 해석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두 분 이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점은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다, 극우 정당이다, 범죄 정당이다 무수히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판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언론 호응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워낙 이런 이야기를 수개월 동안 계속 하다 보니 이런 말을 던질 때마다 우리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가 던지더라도 그렇게 시선이 모아지진 않았는데 거꾸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하니까 시선이 확 모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면에 간접적으로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이 엄청난 크기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다. 너희는 이제 보수 정당도 아니다. 극우 정당이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생각은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올 후과가 무섭기 때문에 레거시 언론이나 국민의힘도 발끈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런 말씀 우리 민주당은 중도 보수에 가깝다. 그리고 보수를 표방하는 것이 앞으로 유리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전략적 포지셔닝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16년도에도 본인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이 과연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하신 적도 있고 사실 우리가 민주당의 전신 오래전 역사부터 들여다보면 70년대에 보수 야당이라고 얘기했던 곳이 우리 민주당의 역사 뿌리입니다. 그리고 97년 이후 이제 DJ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정당 이렇게 가면서 뭐 중도 진보를 표방하면서도 보수 쪽에 가까운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펴왔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네. 우리 당은 중도 보수에 가깝다 그렇게 말했고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고 이재명 대표도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뭔지 압니까? 그때 그 세 분이 그런 말을 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우리를 네. 종북 좌파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빨갱이 뭐 이런 걸 사실은 그 종북 좌파가 아니라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도 보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특히 그랬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도 보수는 그런 방어용이 아니고 그렇죠. 국민의힘 너가 보수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똑같은 중도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만 국민의힘을 극우다, 내란 정당이다, 반헌법 정당이라고 밀어붙이기 위해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책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위반되어 왔고요. 똑같은 중도 보수가 과거에는 수비였고 지금은 공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이 우리가 보수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새날 방송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했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발언을 한 거야. 그 아주 이재명 대표가 아주 넓게 프레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새날에서 만드셨는데요. 모든 언론이 받았어요. 예, 그 프레임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모든 언론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비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까지도 지금 이 프레임 안에 싹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물을 넓게 치셨는데요. 그날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은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극우 내란 정당이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있을 자리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오른쪽으로 확 밀어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고 왼쪽의 자리를 내어줄 테니 이제 더 많은 진보 정당들이 대한민국에서 왼쪽의 이 자리를 차지하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더 넓게 이 중원의 자리를 여기서 우리는 텐트를 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논쟁에 모든 사람들이 역시나 다 걸려들었고요. 결국 국민의힘은
극우 내란 정당이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이제 그 어떤 대답도 지금 못하잖아요. 우리는 극우 내란 정당이 아니에요도 못하고 우리가 보수 정당이에요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지점은요. 우리 이재명 대표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사실은 보수 정당이 아닌 것은 오래된 겁니다. 그렇죠. 사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구성이 워낙 강하고 5.18도 계속 폄훼해 왔고 그리고 그 사실은 전두환 민정당의 전신 뿌리를 둔 정당으로서 계속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그리고 독재적인 발상을 해왔던 정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그들이 민주당을 자꾸 종북 좌파 프레임에 갇혀서 민주당이 좌파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방어하기 급급했는데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기준으로 국민들이 봐도 법원도 부정하네, 서부지법 공격하네, 헌법재판소도 부정하네, 국회에 군대 동원해 총 들고 가놓고도 끝까지 잘했다 하네 하면서 자기들이 약점을 확실히 보인 거예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 극우 지지층 25%하고 영합하다 보니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게 보수야? 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시점에 그 틈을 정말 칼같이 우리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친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정치는 타이밍이라 하는데 나는 뭐 이재명 대표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정치는 타이밍인데 정확한 타이밍에 맞습니다. 정확한 수를 저도 두었다. 맞습니다. 새날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진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귀가 이렇게 왜 이렇게 시원해지는 느낌? 맞아요. 왜 그랬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라는 표현도 아깝다라고 황연필 역사 우리 강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좀비 매국 좀비 정당 편의상 극우라고 합시다. 근데 극우 아닙니다. 그 극우는 민족주의고 우리 그 내에 있는 국민들을 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폭동까지도 인정을 하면서 이걸 한마디 자기들의 말해야 이익만을 이스라엘하고 대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미국, 타민족을 숭배하는 그런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오로지 히틀러도 자기 독일 민족을 숭배한 거예요. 성조기를 휘두르고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집단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비어있는 이곳을 우리가 채워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그것을 표방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다 같이 동의하고 평가도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네. 모두가 화들짝 놀란 것은 국힘 쪽에 그 매국 좀비 쪽에 자빠졌지. 사람들이 아파서 지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속으로 것이고 끙끙 앓고 있을 우리 거예요. 내부에서 반론 제기를 한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이런 이슈를 더 크게 키워줌으로 해서 우리 쪽에 있는 진영의 사람들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우리가 그러면 진보 측 깃발을 꽂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런 콜럼버스의 달걀 세우기라고 있죠. 달걀을 세우고 나면 뭐 저렇게 세울 수도 있네 싶어지만 처음 시도한 사람은 되게 대단한 거 그런 생각 거죠. 발상을 한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민주당은 좌파 정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라는 욕을 수십 년 동안 들었잖아. 그거는 우리가 변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너가 보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발언, 그러니까 한국 정치사의 결정적인 발언을 우리 서은숙 전 최고위원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그런 발언이고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 하시는 사실 이제 중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초반에 윤석열이 했던 잠깐 아무 일도 없었잖아. 혹은 계엄령이었어. 그냥 계몽 차원에서 했어. 이런 말들이 사실 먹혔어요. 초반에. 초반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국가적 혼란이 엄청나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국민들이 깨달은 거는 계속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서부지법의 폭동. 저는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정강훈 집회.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국민들이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거죠. 네. 너희들은 극우, 내란, 매국, 좀비 집단이야라고 정의를 내리고 보수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중도 보수는 민주당이야. 이제 진보당이나 더 많은 정당들이 왼쪽의 자리로 들어와. 이거를 정리해줬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그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바로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환영한다. 우리가 왼쪽의 자리를 채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경쟁하겠다. 저는 이게
우리 전체를 키워내는 확실히 거라고 진보당이 더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더라고요. 머리가 좋죠. 망한 정의당들은 또 지적질하고 또 욕하고 있더라고. 그 지적질하다가 망해놓고 또 봐 민주당 진보 아니지 하고 욕하고 있더라고. 그게 습성 같았어요. 그래요. 어디까지 그러니 망했죠. 기대어서 자기를 반사 아니, 이익으로만 승리해오고 민주당 이익을 틀렸다고 챙겼던 지적하면 습관인 자기들 거. 인기가 올라간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병이야 병. 그 병을 아직도 못 벗었어. 근데 방금 말씀 아주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했던 중도 보수 논쟁 더 평가를 크게 받을 거라 생각해요. 정립되고 나면.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와중에도 몸도 아주 바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현대자동차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 비명계 나도 별로 안 만나고 싶은 분들을 만나더라고. 와, 그 나는 비위가 참 좋으시더라고. 지난주에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13일쯤에 김경수 전 지사 만났고 그다음에 또 박용진 전 의원 만났고 통합행보라고 하죠. 오늘 저녁에는 또 임종석 전 실장 만난다고 했어요. 전 총리 오늘은 김부겸 전 총리 만나고 내일은 임종석 만나고 27일쯤에 김종석 하여튼 뭐 다 만나고 계시고 김동연 지사도 만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힘을 모아야 될 사람들 만나고 밖으로는 민주당의 이 실용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세력들을 만나서 예를 들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현대자동차 이런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광폭행보잖아요. 우리는 광폭행보라고 얘기가 이게 정상이야. 사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어. 진짜 근데 바빠. 광폭행보라고 안 하고 민주당이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있어요. 만나는 거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물론 중도 보수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도 진보, 중도 보수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적절한데 중도 보수가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강조를 했던 거고. 그런데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우리가 또 너무 오른쪽으로 확 갈까 봐 걱정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죠. 또 사회적 약자를 걱정한다고. 문제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균형 있게 할 거라고 또 달래주고. 그리고 이 뭡니까 현대자동차 만나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성장과 보수는 연결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능력 있게 할 거라는 것도 또 강조하고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찾아간 거하고 중도 보수 발표한 거 연결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성장 담론을 뒷받침한다. 그것만 합니까? 그것도 비위가 좋아가지고 본인한테 별말 다 했던 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새날에서 그 얘기를 하시고 100분 토론 나가셨잖아요. 또 100분 토론에서 사실은 그날 100분 토론 정말 많이 보셨거든요. 많이 보셨는데 진짜 인내력 있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까지 장성철이가 막 물고 늘어지던데 그래도 그거를 아주 현명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날 100분 토론을 보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영 그런 건 아니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렇게 여유가 많이 생기신 것 같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이제는 뭐 준비할 만큼 했고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제 실행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장성철 평론가가 안 그래도 거기서 독한 말을 내쏟았지만 만나고 나서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오늘은 또 보니까 개혁신당의 또 허은하 전 대표가 전에 그 자리에 저 있었거든요. 바깥에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개혁신당 대표 되고 예방하러 왔을 때 밖에 저는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있었는데 한참을 대화를 했어요. 본인은 한 30분 예약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더 얘기하자고 해서 한 1시간을 얘기하고 나서 그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원외 당대표라고 다른 주요 정당 큰 정당들은 뭐 무시하고 이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다 존중해주고 대화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었고 험악하게 계속 비판했던 그때 그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아니더라 이런 평가도 내놓는데 그래 맞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참모습을 알아갈 보게 될 거예요. 벌써 오른쪽으로 벌써 정치적으로 영향을 넓히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우리 원탁회의를 통해서 내란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모든 민주개혁 세력들이 함께하자는 원탁회의도 하고 해서 사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비전들이 그 일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할 게 너무 많네 보니까 이번에 중도보수 선언에서 또 하나 효과를 본 거 또 하나 있어요. 비명계 이제 편의상 말하면 비명계가 분열되고 있어요. 맞잖아요. 지금 중도보수 좋은 말 했다 이강재부터 해가지고 상당수의 사람은 김경수도 그러고 동의가 된다. 그렇죠. 잘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처음엔 반대했다가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재명 틀린 것 좀 찾고 싶은 몇 사람만 당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보수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런 찌질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봐요. 근데 저도 정말 그분들 이 말 하고 싶어요. 저도 운동권 출신이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과거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이 민주당에서 실력 있게 해결하지 못한 게 뭔지 압니까? 적들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전국 좌파다. 이 프레임에 가둬서 공격하는 거 효과적으로 극복을 못 해왔어요. 그래서 못 해왔기 때문에 중도층을 우리가 더 많이 못 가져온 거예요. 그거 실력 있게 해내지 못했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근데 저는 부끄러워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는 짧은 이 민주당을 이끈 지가 몇 년 안 되지만 그걸 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수십 년 동안 못하는 일을 이재명이 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언이 민주당이 추구했던 가치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변화시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성장이 중요한 시기에 성장에 방점을 찍자는 정도지 민주당이 가졌던 정통적인 가치 남북 평화 중상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이런 거 포기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최태경 위원장이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느냐 또 열내서 얘기하시느냐 내가 여기서 하나 광고해드리자면 최태경 위원장이 한 10년 전에 썼죠 그 책.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내용들을 10년 전에 본인이 책으로 썼어요. 그때 책은 많이 안 팔렸지만 그 서점에 없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책이 많거든요.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했지만 그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그 책을 골자는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하고 있는 거구 보수 정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책에 했던 그 책에서 어찌 보면 복잡하게 설명했을 수도 있는 그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더 쉽고 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이 도마에 올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보수 진보를 가지고 말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에게 무기를 주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 이거 정말 머리 아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무기를 원래 있던 무기를 잘 가다듬어서 우리 민주당을 무기로 만든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10년 전에 그 책을 쓰신 최태경 위원장도 대단하십니다.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 이 책 이거 하나 띄울 걸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본인 책 본인이 못하니까. 그 책이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낸 책 출판사였습니다. 다음에 잠깐 소개. 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좌충우돌하게 만든 그 이제 여실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뭐 무제한 토론을 하자 얘기했더니 처음에 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토론 못한다라고 얘기하더니 바로 뒤집고 토론하겠다 지금 응하고 있는 게 지금 왔다 갔다 난리가 난 거죠. 그만큼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속세 최고세율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마구 쏘아대고 악마화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다가 이제 정말 무제한 토론하게 되면 어떻게 처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고 보자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책 프레임을 그 책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목이 저 국민의힘의 부산에 그 수영구 정현우 국회의원이 그런 현수막을 붙였어요. 이재명 대표 보수정당 환영한다. 우리 당에 입당해라 이래 붙였는데 저기들 보고 보수정당 아니라고 하는데 바보도 아니고 입당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진짜 바보 아니에요. 김현 의원이 이재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그 사람 입당 얘기지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앞으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던진 이 연금 개혁의 문제, 그 다음에 상속세 문제, 근로소득세 문제 이런 것들을
지네들이 말하는 그 중도 보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내용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앞으로 그 과정을 지켜봐야죠. 이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는 26일 날 재판정에도 나가야 됩니다. 네. 이 이야기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주시죠. 선거법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을 심판하는 재판 맞죠? 예, 우리 남영 위원장님 간단하게 뭐 한마디.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심 공판인데 26일 날 약간 뭐 검찰 구형이 내려질 거잖아요. 어쨌든 지난번에 유죄가 나와서 다들 이제 걱정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위헌 재정 심판까지 해놓은 상태고 말이 안 되는 그런 검찰의 공소장이어서 재판정에서 이 내용들을 다 바꾸라. 판사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그죠? 내용을 다시 지적을 해라. 무엇이 문제인지 이렇게까지 해놓은 상태고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이고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법조계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근데 지금 재판을 맡았던 이 재판장의 그 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변했다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변하는 시기인데 그러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걸 막기 위해서 대법에서 또 그 기간도 짧게 지금 막 바꾸는 그런 법안을 또 자기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3월 초 중순에는 또 이것이 결론은 날 것 같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윤석열의 사망이 정치적 죽음이 다가오면서 판사분들이 민주당 편을 들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판사분들이 진짜 중립, 상식을 지키지 않을까. 상식과 중립을 지키면 다 모입니다. 진실.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한 지점 중에 하나는 언론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의 이 결심에 대한 것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을 비중을 같이 다루는 게 정말 골 때리는 거죠. 한국 언론은 정말 기가 찹니다. 군사 쿠데타 일으킨 범죄와 자기 성남시청에 시장할 때 직원한 사람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이 말 했던 거 이걸 어떻게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선상에 놓고 마치 범죄시합니까? 참 레거시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마지막으로 3분 동안 남아있는 중요한 이야기. 국민의힘이 대선 이기려고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대선 준비 바쁩니다. 얘들 지금. 자기들끼리 밤에 너무 바빠요.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뭐하러 토론을 해요. 국민의힘은 이미 정광훈 품에 들어갔는데 가야 되는 거를 이미 다 꼬린 다 해놓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토론하는 거 이번에 이제 경선이 국민의힘도 이제 붙을 건데 정광훈과 손잡은 쪽 있죠. 뭐 세계로 교회든 극우 아스팔트 보수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극우 매국 내란 세력과 손잡은 쪽 후보가 실제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될 가능성이 현실화된다고 지금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저는 좀 이성적인 사람인가. 김문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진짜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진짜 그쪽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새롭게 후보를 찾아낼 만한 시간이 없고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으로도 거의 김문수로 후보를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지난번에 유시민 작가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광훈 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관 될 때는 또 당적 없이 아마 지금 장관에 또 입각됐을 수 있는데 입당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인지도 아직 모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입당하면 안 되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런 불법은 막 쉽게 저지릅니다. 제가 볼 때 후보는 난립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변화가 아주 그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김문수잖아. 그런 장점도 있네. 그래. 김문수가 제일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긴 하는데 김문수의 장점이 두 가지네요. 저는 한 가지 그 거구 정신병자 집단 정광훈 집단이 지지하고 전화 대기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여론조사 김문수 불러주라 정광훈 사인이 있어서 그것이 난 최대 강점이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국민의힘이 좀 합리적인 당원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극우 성향의 당원이 많아서 김문수가 이길 수 있다. 이 이야기만 들었는데
명태균 총알도 피할 수 있네, 그죠? 그렇죠. 네. 명태균 지금 총알도 뭐 피할 수 있고. 명태균은 오간에서도 감옥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계속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껍질을 벗겨놓겠다고 했나? 뭐 그리고 이번 아주 대선을 격한 얘기하고 가지고서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준석, 류, 갈라치기 정말 이준석의 해악은 다음에 따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또 청산되는 그런 대선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도 지금 대선이 확정되면 대구시장 그만두고 나가겠다 하고 오세훈도 지금 저러고 있고 그다음에 뭐 김문수도 저러고 있고 한동훈도 또 책 내고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런 책을 내고 일단 유 작가는 네, 김문수하고 네. 홍준표 양자 대기를 이제 유시민 작가는 예측하던데 일단 그렇게 되려면 홍준표가 저 명태균 총알에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살아남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명태균에게 공천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직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거 국민의힘 뭐 전략가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건성동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입으로 당황해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걸 비판하지도 않아요. 우리를 극우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저거는 여기 프레임 싸움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방어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종북 좌파 아니에요. 우리가 방어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 극우 아니에요. 방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만일에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최종 낙점이 되면 완전 극좌로 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어가 절대 안 될 거다. 그래서 우리 댓글에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평가하시는데 신선할 것 같습니다. 방어는 안 되고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합리적 보수가 누가 보겠어요. 방어는 안 되는데 될 가능성이 있다는 즐겁죠, 게 뭐. 상당히 즐거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우리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음 회 때 그 119에 전화해가지고 나 도지사야. 나 도지사인데. 복명복창 해봐. 이런 거. 순대밖에 기억 안 나는데. 예. 아까 그 약 도둑 맞은 프레임 그 책은 떴어요. 잠깐 화면에. 떴네요. 다음 네. 주에. 다음 주에 책 들고 와서 광고하세요. 책 없으신 분 저한테 말씀하시면 책 드릴게요. 소개를 1분만 할게요. 다음에. 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